영하 20도의 냉동 창고. 매일같이 문이 열리고 닫히며 과메기가 얼어가는 그곳에 절대 얼어서는 안 될 것이 함께 잠들어 있었습니다. 2003년 겨울, 포항의 한 과메기 공장에서 28살 며느리가 감쪽같이 증발합니다. 단순 가출이라는 경찰의 결론. 눈물 짓는 남편과 깊은 한숨을 내쉬는 시아버지. 그렇게 모두의 기억 속에서 며느리가 조용히 잊혀가던 시간, 무려 7년. 공장은 매일같이 쉴 새 없이 돌아갔고 시아버지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그 냉동 창고를 드나들며 태연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 굳게 닫혀있던 냉동 창고 가장 깊숙한 구석. 수상하게 덧발라진 시멘트 바닥이 뜯겨나가자 현장은 발칵 뒤집힙니다. 그 차가운 바닥 아래서 7년 전 사라진 며느리가 발견된 겁니다.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매일 며느리의 시신유를 밟고 서서 아무렇지 않게 일했던 단 한 사람. 그는 도대체 그 서늘한 창고 안에서 무슨 생각을 하며 버텼을까요? 포항 과메기 공장 며느리 실종 사건. 7년 만에 수면 위로 드러난 시아버지의 추악한 두 얼굴과 소름 돋는 진실을 지금부터 파헤쳐 봅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포항이라는 도시는 겨울이 되면 두 가지 냄새로 가득 찹니다. 하나는 제철소에서 흘러나오는 쇠 냄새, 또 하나는 바닷바람에 실려오는 과메기 냄새입니다. 이 두 냄새가 뒤섞이는 도시에서 사람들은 그냥 살아갑니다. 익숙해지면 냄새는 느껴지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어떤 것들은 익숙해져도 느껴지지 않는 척 살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968년 경북 영덕에서 태어난 박성태 씨는 24살이 되던 해 포항으로 내려와 과메기 행상을 시작했습니다. 수레 하나에 꽁치를 얹어 시장 골목을 돌아다니던 청년이었죠. 손재주가 있었고 입담도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부지런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덕장을 확인하고 밤 10시가 넘어야 집에 들어오는 생활을 수년간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1992년 구룡포 인근에 작은 과메기 가공 공장을 차렸습니다. 직원 셋에 냉동 창고 하나짜리 아담한 규모였지만 박성태 씨에게는 전부였습니다. 아들 박준혁 씨는 1973년생입니다. 박성태 씨가 애지중지 키운 외아들이었어요. 아버지가 새벽부터 밤까지 공장에 매달리는 동안 준혁 씨는 포항 시내학교를 다녔고 졸업 후에는 별다른 고민 없이 아버지 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들어오자 기뻐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공장을 물려주겠다는 생각이 있었으니까요. 이정은 씨를 처음 만난 건 박준혁 씨가 27살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포항 죽도시장 근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이정은 씨는 1975년 경주 출신으로 여동생 둘을 건사하며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밝고 부지런했습니다. 손이 빠르고 눈치가 좋았어요. 준혁 씨는 그녀에게 한눈에 반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2000년 봄에 결혼했습니다. 식은 작게 치렀어요. 이정은 씨 쪽이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고 시아버지 박성태 씨도 거창한 걸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살림집은 공장 바로 옆에 마련됐습니다. 시아버지, 남편, 그리고 새 며느리가 같은 마당을 쓰는 구조였어요. 이정은 씨는 결혼 직후부터 공장 일을 도왔습니다. 격리, 장부를 맡았고 직원들 밥도 챙겼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반년쯤 지났을 때부터 이정은 씨 친정어머니 강순례 씨는 딸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전화 통화가 줄었습니다. 만나자고 하면 핑계가 많아졌고 가끔 나오는 날에도 말수가 적었어요. 강순례 씨가 무슨 일 있냐고 물으면 이정은 씨는 그냥 피곤하다고만 했습니다. 강순례 씨는 공장 일이 힘든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게 실수였다고 나중에 강순례 씨는 인터뷰에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2003년이 되었습니다. 이정은 씨와 박준혁 씨 사이에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2001년에 태어난 2살 배기 박민준이었어요. 과메기 성수기가 시작되는 11월부터 공장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습니다. 직원도 둘 더 늘었고 냉동 창고도 풀가동이었습니다. 이정은 씨는 아이를 등에 업다시피 하면서도 장부를 들여다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저러다 쓰러지는 거 아니냐고 걱정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12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이정은 씨가 사라졌습니다. 저녁 6시까지만 해도 공장 사무실에 있었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직원 최성민 씨가 퇴근하면서 이정은 씨와 짧게 인사를 나눴다고 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 박준혁 씨가 집에 돌아왔을 때 이정은 씨는 없었습니다. 아이는 방에서 혼자 울고 있었고 밥상은 차려지다 만 채였습니다. 신발장에는 그녀의 외출용 신발이 그대로 있었어요. 박준혁 씨가 경찰에 신고한 건 다음날 오전이었습니다. 하룻밤을 기다렸다는 게 나중에 의심의 씨앗이 되기도 했지만 그 당시 경찰은 별다른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가출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집안일이 고되어서 혼자 나간 게 아니겠냐는 말도 나왔습니다. 2003년이었으니까요. 실종 사건이 지금처럼 체계적으로 다뤄지던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가장 슬퍼해야 할 사람이 가장 침착했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다음 날 아침, 포항 북부경찰서 형사 2명이 공장을 찾아왔습니다. 당시 담당 형사는 김태웅 씨와 오래된 베테랑 형사 염재식 씨였습니다. 염재식 씨는 그때를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공장 마당에 들어섰을 때 박성태 씨가 평소처럼 작업복을 입고 냉동창고 문을 열고 있었다고요. 딸이나 다름없는 며느리가 사라진 다음 날 아침에 말입니다. 경찰이 먼저 이야기를 나눈 건 남편 박준혁 씨였습니다. 준혁 씨는 밤새 잠을 못 잔 얼굴이었습니다. 눈이 충혈됐고 말을 잇지 못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어젯밤 어디 있었냐는 질문에 준혁 씨는 구룡포 쪽 거래처에 납품을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오후 2시에 출발해서 저녁 8시쯤 돌아왔다고요. 거래처 사장 이름과 전화번호도 바로 됐습니다. 경찰이 확인해보니 실제로 그날 오후 납품 기록이 있었고 거래처 사장도 준혁 씨가 왔다 갔다고 확인해줬습니다. 알리바이는 깔끔했습니다. 다음은 시아버지 박성태 씨 차례였습니다. 박성태 씨는 형사들을 사무실로 들이며 직접 커피를 타줬습니다. 며느리가 사라진 것 같아서 걱정이 많다고 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어젯밤 어디 있었냐는 질문에 공장에서 야간 작업을 했다고 답했습니다. 직원 한 명이 함께 있었다고도 했어요. 경찰이 그 직원을 불러 확인했습니다. 직원 이름은 양기철 씨였는데 실제로 그날 밤 박성태 씨와 함께 냉동창고 재고 정리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밤 10시까지 함께 있었다고요. 박성태 씨의 알리바이도 성립됐습니다. 경찰은 이정을 씨의 동선을 역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격된 저녁 6시 이후 공장 주변 도로를 따라 탐문 수사를 벌였습니다. 공장 인근 구멍가게 주인 할머니가 그날 저녁 6시 30분쯤 이정은 씨처럼 보이는 여성이 큰 길 쪽으로 걸어가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혼자였고 가방은 들지 않았다고요. 그게 유일한 목격 진술이었습니다. 버스 기사들에게도 물어봤지만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택시 기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2003년에는 지금처럼 CCTV가 촘촘하지 않았습니다. 공장 주변에는 카메라 자체가 없었습니다. 수사가 열흘쯤 지났을 때 이정은 씨 친정어머니 강순예 씨가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딸이 사라지기 전에 전화로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엄마, 나 좀 힘들어. 여기서 나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강순예 씨는 그때 공장 일이 힘든가 보다 하고 그냥 넘겼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아니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이 진술을 기록했습니다. 가출 가능성에 다시 무게가 실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뜻밖의 진술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공장 직원 최성민 씨였습니다. 그는 실종 이틀 전쯤 이정은 씨가 사무실에서 박성태 씨와 크게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못 들었지만 이정은 씨가 울면서 나왔다고요. 눈이 빨개진 채로
아무 일 없다고 했다는 겁니다. 경찰이 박성태 씨에게 이 사실을 확인하자 박성태 씨는 잠깐짜 표정이 굳었다가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느리가 장부 처리를 잘못해서 야단을 좀 쳤다고 했습니다. 별일 아니라고요. 경찰은 그 말을 일단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엄재식 형사는 달랐습니다. 그날 밤 수첩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시아버지는 너무 말이 많고 너무 침착하다. 뭔가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엇인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엄재식 형사의 수첩에는 한 가지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박성태, 박성태, 박성태. 형사 경력 20년이 넘은 사람의 직감이었습니다. 뭔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 그런데 직감은 증거가 아닙니다. 2003년의 수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증거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느낌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재식 형사가 다시 공장을 찾은 건 실종 신고 이후 3주가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공식 수사가 아니라 개인적인 확인 차원이었다고 했습니다. 공장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직원 양기철 씨와 자연스럽게 말을 섞었습니다. 양기철 씨는 처음엔 경계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형사가 별다른 질문 없이 날씨 얘기, 공장 얘기를 하자 조금씩 마음을 풀었습니다. 그때 양기철 씨가 아무렇지도 않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실종된 날 밤 냉동창고 재고 정리를 했다고 했는데 사실 정리할 재고가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사장님이 굳이 그날 밤 하자고 해서 했는데 2시간도 안 걸렸다고요. 원래라면 다음 날 해도 됐을 일이었다고도 했습니다. 양기철 씨는 그냥 하는 말이었겠지만 엄재식 형사에게는 달리 들렸습니다. 왜 하필 그날 밤이었을까? 엄재식 형사는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박성태 씨의 알리바이를 다시 들여다봐야 할 것 같다고요. 하지만 돌아온 답은 차가웠습니다. 알리바이 증인이 있고 며느리 가출 가능성도 있는데 시아버지를 의심할 근거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당시 서에서는 다른 굵직한 사건들이 줄줄이 밀려 있었습니다. 이정은 씨 실종 건은 사실상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그 즈음 사건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이정은 씨와 같은 경주 출신으로 포항에 올라와 살던 친구 한명숙 씨였습니다. 한명숙 씨는 강순례 씨의 연락을 받고 직접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꺼낸 이야기는 수사 방향을 흔들어 놓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실종되기 2달 전쯤 이정은 씨가 자신에게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는데 이정은 씨 목소리가 낮고 떨렸다고 했습니다. 한명숙 씨가 무슨 일이냐고 하자 이정은 씨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 요즘 너무 무서워. 그냥 집에서 나가고 싶어. 그런데 민준이 때문에 못 나가겠어. 한명숙 씨가 왜 무섭냐고 물었더니 이정은 씨는 잠깐 침묵하다가 그냥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 하고 말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그게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경찰은 이 진술을 듣고 2가지 방향을 동시에 검토했습니다. 하나는 가정 내 폭력이나 갈등으로 인한 자발적 가출, 또 하나는 외부 위협에 의한 실종. 2가지 모두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변수가 생겼습니다. 이정은 씨 남편 박준혁 씨가 형사를 찾아와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준혁 씨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아내가 사라지기 전 1달 정도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돈 문제였습니다. 이정은 씨가 공장 장부를 들여다보다가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다는 겁니다. 아버지 몰래 자신에게 먼저 얘기했는데 자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덮어두자고 했다고요. 이정은 씨는 그걸 납득하지 못했고 2사람은 그 뒤로 자주 다퉜다고 했습니다. 준혁 씨는 말을 마치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아내가 아버지한테 직접 따졌을 수도 있다고요. 장부에서 발견된 이상한 것,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경찰은 공장 장부를 압수해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작지만 선명한 이상 징후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공장 장부는 이정은 씨가 직접 손으로 쓴 것이었습니다. 글씨가 반듯했습니다. 날짜별로 입출금 내역이 꼼꼼하게 정리돼 있었고 납품처마다 단가와 수량이 일일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격리 전문가도 아닌데 이 정도면 대단하다는 말이 나올 만큼 정교한 장부였습니다. 그런데 2003년 8월부터 10월 사이 석 달치 기록에서 묘한 부분이 발견됐습니다. 납품 수량은 늘었는데 입금액이 줄어 있었습니다. 거래처 두 곳에서 받아야 할 대금이 장부상으로는 들어온 것으로 처리됐는데 실제 통장 내역과 비교하면 금액이 달랐습니다. 차액은 건당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였습니다. 석 달 동안 누적하면 400만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누군가 장부를 살짝 고친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정은 씨의 글씨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글씨체가 비슷하게 맞추려 한 흔적은 있었지만 숫자 쓰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경찰은 필적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수사팀은 해당 거래처 두 곳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첫 번째 거래처는 포항 시내 수산물 도매상이었는데 실제로 대금을 제때 입금했다고 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도 있었습니다. 그 돈이 공장 통장에는 들어왔는데 장부에는 덜 들어온 것처럼 기록돼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누군가 돈을 빼돌리면서 장부를 맞춰놓은 겁니다. 두 번째 거래처는 구룡포 쪽 횟집이었습니다. 사장 정병말 씨를 만나자 그는 대뜸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한번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냥 넘겼다고요. 공장에서 영수증이 한번 잘못 끊어져 왔는데 박성태 씨가 직접 전화해서 그냥 넘어가자고 했다는 겁니다. 당시엔 오래된 거래처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이상했다고 했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부를 고친 글씨는 이정은 씨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고쳤을까? 공장에서 장부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셋이었습니다. 이정은 씨, 박준혁 씨, 그리고 박성태 씨. 이정은 씨는 실종됐고 박준혁 씨는 글씨체가 전혀 달랐습니다. 남은 한 명은 박성태 씨였습니다. 경찰이 박성태 씨를 불러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박성태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고친 게 맞다고요. 그런데 이유가 뜻밖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장부 실수를 해서 자신이 대신 정리해줬다는 겁니다. 며느리를 감싸려고 그랬다고요.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엄재식 형사는 그 대답을 듣고 나서 밖으로 나와 담배를 한 대 피웠습니다. 말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 말이 안 됐습니다. 며느리 실수를 덮어주려고 몰래 장부를 고쳤다면 왜 이정은 씨는 그 장부를 보고 이상하다고 했을까요? 자신이 쓰지 않은 글씨가 자신의 장부에 있었으니 당연히 이상하게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남편에게 말했고 남편은 덮자고 했고 이정은 씨는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아버지와 크게 다퉜고 그 직후 사라졌습니다. 흐름이 하나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수사에 예상치 못한 제동이 걸렸습니다. 박성태 씨 쪽에서 변호사가 선임됐습니다. 변호사는 경찰에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뢰인은 수사에 충분히 협조했으며 더 이상의 압박성 조사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동네 유지였던 박성태 씨는 지역 상공회의소 임원이기도 했습니다.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라는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엄재식 형사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수사가 사실상 멈춰버린 그 시점에 전혀 다른 곳에서 새로운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2003년 겨울 수사가 멈춘 자리에는 먼지만 쌓였습니다. 경찰서 서류함 안쪽에 꽂혀있는 이정은 씨 실종 파일은 그렇게 조금씩 잊혀져 갔습니다. 담당 형사 염재식 씨는 그 파일을 잊지 못했지만 혼자 붙들고 있기엔 한계가 있었습니다. 조직이라는 건 결국 위에서 내려오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법이니까요. 제보도 없고 시신도 없고 목격자도 없는 상황에서 혐의자 한 명을 계속 들여다보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그 혐의자가 지역에서 이름 좀 있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염재식 형사는 퇴근 후 혼자 수첩을 들여다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집에 가면 아내가 밥 먹으라고 했고 아이들이 아빠 왔다고 뛰어왔습니다. 그는 웃으며 밥을 먹었지만 머릿속에는 늘 이정은 씨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2살짜리 아들을 방에 혼자 두고 사라진 여자. 아니,
어쩌면 사라진 게 아닌 여자. 그 생각이 밥상머리에서도 떠나지 않았다고요. 제보가 들어온 건 2004년 2월이었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2달이 조금 넘은 시점이었습니다. 제보자는 전화로만 이야기했고 끝내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성태 씨가 며느리한테 이상하게 대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있다고요. 직접 본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무서워서 말을 못하고 있다고요. 염재식 형사가 누구냐고 묻자 전화는 끊겼습니다. 짧은 제보였습니다. 그러나 염재식 형사에게는 충분했습니다. 누군가 알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는 공장 주변을 다시 돌기 시작했습니다. 공식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동네를 걸어다니는 척하면서 사람들과 말을 섞었습니다. 공장 근처 슈퍼 아주머니, 이른 아침 바닷가에 나오는 어르신들, 공장 납품 트럭 기사들, 한 명 한 명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공장에서 200m쯤 떨어진 곳에 사는 김복순 씨를 만났습니다. 이른이 가까운 할머니였는데 귀가 밝고 기억력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김복순 씨는 형사가 이정은 씨 얘기를 꺼내자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정은 씨가 사라지기 전 여름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녁 무렵 공장 쪽에서 여자 울음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담장 너머로 들리는 소리였는데 한 번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2~3번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요. 처음엔 부부싸움이려니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엔 소리가 좀 달랐다고 했습니다. 젊은 여자 목소리인 건 분명한데 그 옆에서 들리는 남자 목소리가 남편 목소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낮고 굵은 목소리였다고요. 나이 든 남자 목소리였다고요. 김복순 씨는 거기까지 말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괜히 말했다가 피곤해지는 게 싫다고도 했습니다. 염재식 형사는 고맙다고 하고 돌아섰습니다. 걸어가면서 머릿속으로 계속 정리했습니다. 나이 든 남자 목소리, 낮고 굵거든. 박성태 씨는 그해 35살이었습니다. 그 즈음 공장에 변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직원 양기철 씨가 그만뒀습니다. 실종 사건 이후 공장 분위기가 안 좋아졌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양기철 씨가 그만두면서 남긴 말이 있었습니다. 같은 공장 직원이었던 최성민 씨한테 한 말이었는데 최성민 씨가 나중에 염재식 형사에게 전달해 줬습니다. 양기철 씨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날 밤 진짜로 사장님이랑 같이 있었어. 근데 사장님이 중간에 한 번 어디 갔다 온 거 내가 말 안 한 거야. 얼마나 갔다 왔는지는 몰라. 잠깐이었는지 오래였는지도 몰라. 근데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려서 나 못 있겠더라고. 염재식 형사는 그 말을 전해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알리바이에 구멍이 있었습니다. 작은 구멍이었지만 구멍은 구멍이었습니다. 그 구멍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직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뭔가가 있었습니다. 염재식 형사는 양기철 씨를 찾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양기철 씨는 공장을 그만두면서 포항을 아예 떠났습니다. 연락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최성민 씨도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냥 어느 날 짐 싸서 나갔다고요. 사람이 사라졌고 이번엔 증인도 사라졌습니다. 양기철 씨가 사라진 뒤 염재식 형사는 한동안 막막했습니다. 공식 수사도 아니고 혼자 움직이는 상황에서 종적을 감춘 사람을 찾는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입신고 기록을 빚어봤지만 양기철 씨는 포항을 떠난 뒤 한동안 주소 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번호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연락을 끊은 건지 아니면 그냥 무심한 사람인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염재식 형사는 일단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쫓는다고 잡히는 게 아닐 때는 기다리는 것도 수사라는 걸 20년 경력이 가르쳐줬으니까요. 기다리는 동안 염재식 형사는 이정은 씨의 주변을 더 세밀하게 들여다봤습니다. 그녀가 포항에서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을 한 명씩 다시 만났습니다. 그 중에 미용실을 운영하는 소영 씨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정은 씨와는 동네 주민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였는데
한 달에 한두 번씩 커피를 마실 정도로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소영 씨는 형사를 보자마자 눈물부터 글썽였습니다. 정은 씨가 너무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소영 씨가 기억하는 이정은 씨는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힘든 내색을 잘 안 하고 남 걱정을 먼저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2003년 여름 이후로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웃음이 줄었고 말수도 적어졌습니다. 커피를 마시다가도 멍하니 창밖을 보는 일이 많아졌다고요. 소영 씨가 무슨 일 있냐고 물으면 이정은 씨는 항상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 그런데 소영 씨가 기억하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실종되기 한 달쯤 전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미용실 안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이정은 씨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소영아, 만약에 내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되면 경찰한테 꼭 얘기해줘. 소영 씨가 무슨 소리냐고 웃으며 넘기려 하자 이정은 씨는 웃지 않았다고 합니다. 진지한 눈빛으로 다시 한번 말했다고요. 진짜야, 꼭 기억해줘. 소영 씨는 그때 소름이 돋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설마 진짜 그런 일이 생기겠냐 싶어서 그냥 알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이정은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무언가 나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걸. 그걸 알면서도 떠나지 못했습니다. 2살짜리 민준이 때문이었을 겁니다. 아이를 두고 혼자 나갈 수 없었겠죠. 그 마음이 결국 그녀의 발목을 잡은 겁니다. 엄재식 형사는 소영 씨의 진술을 꼼꼼히 받아 적었습니다. 이정은 씨가 사전에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는 정황이 하나씩 쌓여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정황은 어디까지나 정황일 뿐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쓸 수 있는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엄재식 형사는 그 답답함을 안고 다시 공장 쪽으로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그 무렵 공장에는 새 직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박성태 씨가 직접 데려온 사람이었는데 이름은 홍창수 씨였습니다. 40살 초반의 과묵한 남자였습니다. 원래 부산 쪽에서 수산업 관련 일을 하다가 포항으로 넘어왔다고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홍창수 씨에 대한 말이 조금씩 돌았습니다. 박성태 씨가 굳이 외지 사람을 데려온 게 이상하다는 거였습니다. 원래 동네 사람들 위주로 직원을 뽑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엄재식 형사가 홍창수 씨를 슬쩍 알아봤습니다. 부산에서 넘어온 건 맞는데 수산업 경력이라는 건 확인이 잘 안 됐습니다. 전에 어디서 일했냐고 물어봤더니 홍창수 씨는 여기저기 했다고만 했습니다. 불편한 기색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친절하지도 않았습니다. 딱 필요한 말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사가 홍창수 씨를 주목한 건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공장 직원 최성민 씨가 귀뜸을 해줬습니다. 홍창수 씨가 냉동 창고 쪽을 유난히 꼼꼼하게 관리한다는 겁니다. 다른 구역은 대충 넘어가면서 냉동 창고만큼은 혼자 들어가서 직접 챙긴다는 거였습니다. 박성태 씨도 냉동 창고 쪽은 홍창수 씨한테 일이 많은 분위기였다고요. 냉동 창고. 염재식 형사의 머릿속에서 그 단어가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이정은 씨가 사라진 날 밤 박성태 씨가 양기철 씨를 데리고 정리했다는 바로 그 냉동 창고. 새로 들어온 직원이 유독 그곳만 혼자 관리하는 냉동 창고. 형사는 그 창고 안을 들여다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창고는 엄연히 사유지였습니다. 영장 없이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영장을 받으려면 혐의가 있어야 했습니다. 혐의를 입증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 증거가 창고 안에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완벽한 악순환이었습니다. 염재식 형사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수천맨 뒤에 이렇게 썼습니다. 창고 안에 있다. 반드시 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슴에 묻은 채 긴 기다림이 시작됐습니다. 그 기다림이 얼마나 길어질지는 그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기다림이 끝나기도 전에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사건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004년 가을이었습니다. 염재식 형사가 혼자 수첩을 붙들고 버티는 동안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흘러갔습니다. 포항 구룡포 덕장에는 어김없이 꽁치가 걸렸고 바닷바람은 또 차가워졌습니다. 박성태 씨 공장도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냉동 창고에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정은 씨를 천천히 잊어가 갔습니다. 사람의 기억이란 게 원래 그런 것이기도 하고 먹고 사는 일이 바쁘기도 하고 그렇게 일상은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그 일상 속에서 박준혁 씨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사라진 뒤 처음 한동안은 아들 민준이를 데리고 어떻게든 버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 공장 일도 계속했고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2004년 여름쯤부터 준혁 씨가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저녁에 혼자 한두 잔이었는데 점점 낮부터 마시는 날이 생겼습니다. 공장에 술 냄새를 풍기며 나타나는 날도 있었습니다. 박성태 씨가 나무랐지만 준혁 씨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부자 사이가 냉랭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아내 일은 충격으로 저러는 거라고 했습니다. 불쌍하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성민 씨는 좀 다르게 봤습니다. 준혁 씨가 술을 마시면서 가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말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말이 귀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한 짓이야. 내가 알아. 근데 어떻게 하란 말이야. 최성민 씨는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준혁 씨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눈치였다고요. 최성민 씨가 그 얘기를 염재식 형사에게 전한 건 2004년 10월이었습니다. 형사는 즉시 준혁 씨를 만나러 갔습니다. 준혁 씨는 공장 한켠 창고 옆에 쪼그리고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낮 2시였는데 눈이 이미 풀려 있었습니다. 형사가 옆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냥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형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한 짓이라고 생각하냐고요. 준혁 씨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습니다.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그럴 사람이 아닌 것도 알겠고, 근데 그럴 사람인 것도 같고, 저도 제가 뭘 믿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형사가 아내가 장부에서 발견한 이상한 부분에 대해 좀 더 얘기해 줄 수 있냐고 했습니다. 준혁 씨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정은이가 처음 장부 얘기를 꺼낸 게 2003년 9월이었다고 했습니다. 숫자가 안 맞는다고, 누가 손댄 것 같다고 했다는 겁니다. 준혁 씨는 처음엔 자기가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부를 들여다보니 자신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고요. 문제는 그 이상한 흔적이 아버지 쪽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준혁 씨는 차마 아버지한테 따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덮자고 정은 씨를 설득하려 했는데 정은 씨가 말을 듣지 않았다고요. 그러다 어느 날 정은 씨가 아버지한테 직접 따지러 갔다고 했습니다. 준혁 씨가 말렸는데 막지 못했다고요. 그날 이후 이틀 뒤에 정은 씨가 사라졌습니다. 엄재식 형사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 사실을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냐고요. 준혁 씨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버지니까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니까. 그 한마디에 준혁 씨가 1년 넘게 버텨온 무게가 다 담겨 있었습니다. 형사는 이 진술을 토대로 다시 상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이번엔 조금 달랐습니다. 피해자가 실종 직전 가해 의심자와 직접 대면했다는 정황, 장부 조작 흔적, 알리바이의 빈틈, 여기에 아들의 심증까지 더해졌습니다. 상부도 이번엔 완전히 외면하지는 못했습니다. 재수사 검토에 들어가겠다는 답이 왔습니다. 엄재식 형사는 오랜만에 희망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딱 그 시점에 박성태 씨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는 아들 준혁 씨를 공장에서 내쫓았습니다. 이유는 근무 태만이었습니다. 술 마시고 일 안 한다는 거였습니다. 준혁 씨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짐을 싸서 공장 옆 살림집에서도 나왔습니다. 민준이를 데리고 포항 시내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완전히 갈라선 겁니다. 동네 사람들은 집안이 망해간다고 수군댔습니다. 며느리 나가고 아들도 쫓겨나고. 박성태 씨는 개의치 않는 눈치였습니다. 오히려 공장 운영에 더 집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홍창수 씨와 단둘이 냉동 창고를 오가며 평소와 다름없이 일했습니다. 그 평온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엄재식 형사는 재수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준혁 씨와 계속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준혁 씨가 형사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은 또렷했습니다. 형사님, 저 어렸을 때 기억이 하나 있어요. 아버지가 엄마한테도 그랬거든요. 엄마가 아버지 무서워서 집 못 나갔어요. 나중에 엄마가 먼저 돌아가셨는데 그때도 아버지는 울지 않았어요. 딱 오늘 정은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기억이 떠올랐어요. 형사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반복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이후 수사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엄재식 형사는 그날 밤 준혁 씨의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한테도 그랬다는 말, 어머니가 무서워서 집을 못 나갔다는 말,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가 울지 않았다는 말. 하나하나는 흩어진 조각 같았는데 이어붙이면 하나의 그림이 됐습니다. 박성태 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그림이었습니다. 형사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박성태 씨의 아내, 그러니까 준혁 씨의 어머니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이름은 박정순 씨였습니다. 1969년생으로 2000년에 사망했습니다. 사인은 심장마비였습니다. 향년 31살. 너무 젊은 나이였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특별한 의심 없이 자연사로 처리됐습니다. 병원 진단서도 있었고 부검도 없었습니다. 2000년이면 준혁 씨와 이정은 씨가 결혼하던 해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바로 그 해 아들이 결혼을 했고 그 며느리가 3년 뒤 사라졌습니다. 형사는 박정순 씨 사망 당시 담당 의사를 수소문했습니다. 오래된 일이라 기록이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이미 다른 도시로 옮겨가 있었습니다. 연락이 닿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재수사 검토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론은 추가 수사 필요성 인정이었습니다. 염재식 형사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라 수사팀이 꾸려졌습니다. 젊은 형사 2명이 합류했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박성태 씨를 들여다볼 수 있는 발판이 생긴 겁니다. 수사팀은 먼저 박성태 씨의 재정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공장 운영 계좌 외에 개인 계좌를 들여다봤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발견됐습니다. 이정은 씨가 실종된 2003년 12월 이후 박성태 씨의 개인 계좌에서 현금 인출이 부쩍 늘었습니다. 한 번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씩, 한 달에 서너 번씩 꾸준히 빠져나갔습니다. 용도가 불명확했습니다. 공장 운영비는 따로 법인 계좌에서 나갔기 때문에 이 돈은 개인적인 용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인출이 시작된 시점이 공교롭게도 홍창수 씨가 공장에 들어온 시점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수사팀은 홍창수 씨를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번엔 공식 소환이었습니다. 홍창수 씨는 처음엔 여전히 과묵했습니다. 박성태 씨가 고용한 거 맞고 시키는 일 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가 2시간을 넘어가자 조금씩 균열이 생겼습니다. 형사가 계좌 내역을 보여주자 홍창수 씨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요. 그 말 안에 시키는 사람이 있었다는 게 담겨 있었습니다. 홍창수 씨는 결국 털어놨습니다. 박성태 씨가 자신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줬다는 겁니다. 공장 일 외에 냉동 창고를 특별히 관리해달라는 조건이었습니다. 관리라는 게 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냥 그 구역은 건드리지 말고 온도 유지만 확실히 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홍창수 씨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돈이 필요했다고 했습니다. 부산에서 빚이 있었다고요. 그게 이유였다고 했습니다. 냉동창고 특정 구역, 건드리지 말고 온도만 유지하라는 지시. 수사팀은 즉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번엔 근거가 충분했습니다. 영장은 이틀 만에 나왔습니다.
수사팀이 공장으로 향하던 날 아침, 포항 날씨는 맑았습니다. 바람이 없는 날이었습니다. 냉동창고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형사들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천장까지 가득 찬 선반들 사이를 지나 가장 안쪽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홍창수 씨가 말한 특별 관리 구역이었습니다. 선반 뒤편 벽과 바닥 사이에 오래된 스티로폼 박스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냥 오래된 포장재였습니다. 그런데 박스들을 치우자 그 뒤에 바닥 일부가 다른 재질로 덮여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강한 흔적이 있는 시멘트였습니다. 원래 냉동창고 바닥과 색이 달랐습니다. 수사팀은 국과수에 감식을 요청했습니다. 바닥을 뜯어내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창고 안은 조용했습니다. 기계 소리만 낮게 울렸습니다. 형사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염재식 형사는 구석에 서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1년 넘게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막상 눈앞에 닥치니 기쁘지도 무섭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무거웠습니다. 감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며칠이 걸렸습니다. 그 며칠 동안 박성태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했습니다. 변호사와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도망가지는 않았습니다. 그 여유가 오히려 소름이 돋게 했습니다. 이 채널을 오래 지켜봐 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사건일수록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한 번도 큰 힘이 됩니다.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닥 아래 공간에서 인체 조직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냉동 상태로 장기간 보존된 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감식 결과가 뒤따랐습니다. 친정어머니 강순례 씨의 유전자와 대조했습니다. 일치했습니다. 이정은 씨였습니다. 7년이었습니다. 7년 동안 그 차가운 공간 안에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 바로 옆에서.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한 사람만 빼고요. 유전자 감식 결과가 나온 날 오후, 염재식 형사는 차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시동도 끄지 않은 채였습니다. 히터 바람이 나왔지만 몸이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공장 굴뚝이 보였습니다. 겨울 하늘 아래 연기가 길게 흘러갔습니다. 형사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첫 장을 펼쳤습니다. 2003년 12월, 박성태. 너무 말이 많고 너무 침착하다. 1년 넘게 적어온 메모들이 빼곡했습니다. 그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성태 씨는 그날 저녁 자택에서 체포됐습니다. 공장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온 직후였습니다. 형사들이 들이닥쳤을 때 박성태 씨는 저녁 밥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체포영장을 보여주자 박성태 씨는 천천히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형사가 수갑을 채우는 동안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떤 형사의 말에 의하면 너무 고요해서 오히려 등골이 서늘했다고 합니다. 경찰서로 연행된 박성태 씨는 첫날 조사에서 일체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변호사가 옆에 앉아 있었고 박성태 씨는 그 뒤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형사들이 유전자 감식 결과를 제시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냉동창고 바닥 보강 흔적을 보여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홍창수 씨의 진술을 읽어줬을 때도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그 침착함이 수사팀을 더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래 숨겨온 사람은 발각된 순간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염재식 형사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틀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엄재식 형사가 직접 조사실에 들어갔습니다. 형사는 서류를 내려놓고 한동안 박성태 씨를 바라봤습니다. 박성태 씨도 형사를 봤습니다. 묘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형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장부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정은 씨가 장부에서 발견한 이상한 부분, 그게 뭔지 이제는 더 자세하게 나왔다고 했습니다. 수사팀이 공장 이력을 전부 들여다본 결과 박성태 씨가 거래처 두 곳에서 받은 대금 일부를
수년에 걸쳐 개인 계좌로 빼돌린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금액은 초기에 파악된 400만 원이 아니었습니다. 수년치를 합산하면 4천만 원에 가까운 돈이었습니다. 그 돈의 행방도 어느 정도 추적됐습니다. 포항 외곽에 박성태 씨 명의로 된 땅이 있었습니다. 공식 재산 목록에는 없는 땅이었습니다. 차명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정은 씨는 장부를 들여다보다가 이 자금 흐름의 일부를 발견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시아버지에게 따졌고 이틀 뒤 사라졌습니다. 형사가 이 내용을 하나씩 천천히 말하는 동안 박성태 씨의 표정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처음엔 무표정이었는데 땅 얘기가 나오자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형사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 톤을 낮추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정은 씨가 그 땅 얘기까지 알고 있었냐고요? 박성태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호사가 옆에서 뭔가 말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박성태 씨가 손을 들어 변호사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습니다. 그 애가 너무 많이 알았어요.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변호사가 즉시 제지했고 박성태 씨는 다시 입을 닫았습니다. 그 한 문장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한 문장이 균열의 시작이었습니다. 수사팀은 그 진술을 토대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검찰은 추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성태 씨 아내 박정순 씨의 사망 경위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 심장마비로 처리됐던 죽음이었습니다. 당시 담당 의사를 어렵게 찾아내 진술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기억이 흐릿하다고 했지만 한 가지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당시 박정순 씨 몸에 오래된 타박상 흔적이 여러 군데 있었는데 보호자인 남편이 워낙 평온하게 설명하길래 그냥 넘어갔다고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더 꼼꼼히 봤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목소리에 후회가 배어 있었습니다. 박정순 씨 사망 건은 공소시효 문제로 직접 기소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박성태 씨의 과거 행동 패턴을 입증하는 정황으로는 충분히 쓰일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 내용을 이정은 씨 사건과 묶어서 재판에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홍창수 씨는 증거인멸 방조 혐의로 별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모두 진술했습니다. 냉동창고 특정 구역을 절대 건드리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것, 매달 현금을 받은 것, 한 건은 이상한 냄새가 날까봐 창고 구석에 탈취제를 뿌린 일도 있었다는 것. 그 진술 하나하나가 박성태 씨를 더 깊이 옥죄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박성태 씨는 끝까지 직접적인 자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유전자 감식 결과, 장부 조작 흔적, 홍창수 씨 진술, 알리바이의 빈틈, 그리고 조사실에서 나온 그 한 문장. 그 애가 너무 많이 알았어요. 재판부는 심리를 거듭했습니다. 방청석에는 강순예 씨가 매번 나왔습니다. 딸이 사라진 지 7년이 지났고 이제 60이 다 된 나이였습니다. 머리가 많이 새어 있었습니다. 강순예 씨 옆에는 박민준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2001년생이었으니 재판이 열릴 때 9살이었습니다. 엄마 얼굴을 기억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은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그 대답이 방청석을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재판은 6달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2010년 봄부터 시작된 심리는 그해 가을에 마무리됐습니다. 박성태 씨 측 변호인은 끝까지 물증이 불충분하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냉동창고 바닥에서 발견된 유골이 이정은 씨의 것이라는 건 인정하더라도 박성태 씨가 직접 살해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이정은 씨가 스스로 사고를 당했거나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변호인은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말했습니다. 법정이라는 공간에서는 그런 말도 가능합니다. 증거가 없으면 의심만으로는 부족하니까요. 그러나 검찰도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재판 내내 한 가지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냉동창고 바닥 아래였냐는 겁니다. 사고사라면,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범행이라면 왜 시신이 하필 피고인이 매일 출입하는 냉동창고의 바닥 아래에서 발견됐냐고요. 왜 그 구역만 나중에 시멘트로 보강됐냐고요.
왜 피고인은 외지에서 온 사람을 데려와 그 구역만 특별히 관리하게 하고 매달 현금을 줬냐고요. 우연히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겹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2달 넘게 심리를 이어갔습니다. 증인신문도 여러 차례 열렸습니다. 염재식 형사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1년 넘게 혼자 수첩을 들여다보며 버텨온 사람이었습니다. 형사는 담담하게 진술했습니다. 처음 공장에 갔을 때 박성태 씨가 너무 침착했다는 것, 알리바이에 구멍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경위, 홍창수 씨를 통해 냉동창고 특별관리 지시를 확인한 과정, 하나씩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방청석에서 강순례 씨가 손수건으로 눈을 눌렀습니다. 홍창수 씨도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는 법정에서도 말수가 적었습니다. 그러나 묻는 말에는 정확하게 답했습니다. 박성태 씨가 냉동창고 안쪽 구역을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했다는 것, 왜 그런지 묻지 않았다는 것, 돈이 필요해서 그냥 시키는 대로 했다는 것. 진술을 마치고 증인석을 내려오면서 홍창수 씨는 강순례 씨 쪽을 한번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홍창수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순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준혁 씨는 증인 출석을 요청받았지만 건강 문제로 한 차례 연기됐습니다. 술로 몸을 많이 망친 상태였습니다. 결국 법정에 나온 준혁 씨는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법정에 서는 게 처음이었습니다. 준혁 씨는 증인석에 앉아서 단 한 번도 아버지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이정은 씨가 장부 이상을 발견하고 시아버지에게 직접 따지러 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냐고 묻자 준혁 씨는 네 하고 짧게 답했습니다. 왜 그때 경찰에 말하지 않았냐고 묻자 준혁 씨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였으니까요. 아버지가 그랬다고 생각하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게 잘못인 건 알아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그 말에 쉽게 뭐라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 무게 아래서 진실을 꺼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판결은 2010년 10월에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박성태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피고인은 개인적 이익을 위해 장부를 조작했고 이를 발견한 며느리를 살해한 뒤 7년에 걸쳐 시신을 냉동창고에 은닉했습니다. 범행의 계획성과 은닉 기간의 장기성,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를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박성태 씨는 판결이 낭독되는 동안 고개를 들고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없었습니다. 끝까지 그 사람이었습니다.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변호인은 다시 한번 물증 부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상고도 기각됐습니다. 강순례 씨는 판결 확정 이후 언론 인터뷰를 한 번 했습니다. 기자가 지금 어떤 마음이냐고 묻자 강순례 씨는 잠깐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쁘지 않아요. 딸이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는 정은이가 어디 있는지 알게 됐으니까 그게 좀 나아요. 7년 동안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강순례 씨는 거기까지 말하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준 씨는 이후 외할머니 강순례 씨 손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 준혁 씨는 판결 이후 포항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공장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냉동창고는 헐렸습니다. 그 자리에 지금은 다른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여전히 포항 바닷바람은 차갑습니다. 덕장에는 꽁치가 걸립니다. 사람들은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매일 지나치는 평범한 건물 안에, 평범한 사람의 얼굴 뒤에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 박성태 씨는 7년 동안 매일 그 냉동창고 앞을 지나쳤습니다. 직원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거래처 사람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지역 상공회의소 임원으로 회의에 나갔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냉기 속에서 감춰진 게 무엇인지. 이정은 씨는 28살에 사라졌습니다. 2살 배기 아들을 두고. 더 살고 싶었을 겁니다.
아들이 학교 가는 것도 보고 싶었을 겁니다. 봄이 오면 바다에도 가고 싶었겠죠. 그 마음이 냉동창고 차가운 어둠 속에서도 어딘가에 남아 있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따뜻한 곳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차가운 냉기 속에 7년 동안 감춰진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을 혼자 붙들고 버텨온 한 형사의 이야기였습니다. 염재식 형사는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게 아니라 포기할 수가 없었다고요. 2살짜리 아이가 생각나서요. 그 말이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이정을 씨처럼 아직 가족 곁으로 돌아오지 못한 분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이 이야기가 그분들을 한 번이라도 더 기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댓글에 지금 어떤 마음인지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